포항지진 피해액의 70%를 지원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부실 감독이 드러났는데도 피해 보상의 소극적인 태도에 포항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70% 지급 논란을 둘러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박세아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 권혁원 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권혁원입니다. 네, 이 포항지진특별법이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번에 일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권혁원 단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52만 포항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3월 20일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포항 시민들은 지진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부 발표 이후에 그 3일 만에 여기 공원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60여 단체가 참여하는 포항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시해서 한 20일 만에 네. 20만이라고 하는 그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국회가 특별법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아냈고요. 이후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경 항의 집회, 그다음에 공청회, 포럼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지진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국회에 통과해서 12월 31일 지진특별법이 공포가 됐고요. 4월 1일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출범을 했고, 그리고 5월 20일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현재 지금 그 아시다시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7일 입법 예고가 난 다음에 8월 13일까지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원식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특별법 주요 내용이 정부 지열발전소 사업으로 밝혀진 이상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본 시민들이 많죠. 거기에 따른 일명 구제죠. 저희들은 배보상이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야 될 문제와,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그 개정은 우리 단장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시행령은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차 개정에 포함하기로 하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기로 하고 출범이 됐는데, 네. 이번 입법 예고된 거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해 구제 활동이라든가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가장 진상조사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 사실상 이 부분은 제정이나 다름없죠. 처음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제정이라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개정인데 사실상은 제정에 다름없는 것들이 이번에 주요 내용으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실상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 70%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 이 70% 지급 논란 외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뭐 언급했은 대로 제한을 하는 거하고 한도를 정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고 모법에 위반되지만은 저희들이 그 산자부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 여러 관계기관에 당시에 의견 수렴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은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 극복을 하면서 11가지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번에 주의한 대부분 빠졌는데 그 중에 핵심 사항들이 간접 피해 중에 연금 손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네,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좀 명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즉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에 모법에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상당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듣겠다는 정도인데 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도시재건을 위해서도 좀 시행령에 명시가 돼서 각 부처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권혁원 단장님께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공원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시행령 예고한 내용의 핵심이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그 공원식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잠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행령 그 입법 예고한 내용이 지급 범위와 지급 결정 기준을 정해놨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입법 예고 내용을 보시면은 피해 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인명피해자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인데 사망자, 상해자에 대해서 치료비, 그다음에 장례비, 요양생활비, 그다음에 사망 및 장애 지원금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피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 보면은 먼저 물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할 때 피해 당시 교환 가액 그리고 수리가 가능할 때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물건 피해 외에 휴업 비용과 임시 거주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 비용 같은 경우는 휴업 기간의 고정 비용,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인데요. 아까 공원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영업 손실이 완전한 영업 손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비는 주택 피해에 따른 임시 주택 거주 비용, 임대료, 보증금, 이자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지금 내용을 하고 골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지급 한도를 보시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수리가 가능할 때는 6천만 원을 한도를 정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재물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금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를 6천만 원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보다 더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농축산시설은 3천만 원, 그리고 종교, 사립, 보육시설은 1억 2천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용분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피해 복구 금액의 전액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급 한도와 비율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이나 보상금
예를 들어 갖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재구호금, 그다음에 특별재생구역 지원금, 그다음에 풍수의 보험, 공동주택 공유 부분, 그다음에 임대주택 지원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시민들이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그 법 14조에 보시면은 실질적 피해 구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70% 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70%라는 숫자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시행령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의 100% 중에 네.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피해가 1억 8천만 원 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 70% 했을 경우는 1억 2,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또 한도를 주택 피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2천을 해보면 실제 1억 8천 피해를 났는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한도 금액인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 8천에서 1억 2천을 빼면 6천만 원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 시행령 예고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이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적게 받을 경우는 완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 분명히 특별법 14조에 보면은 피해 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 70%만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부담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공원식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야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법을 한 사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흡해의 우리 유류 오염 사고 뭐 이런 등등인데 제가 다 봐도 모법이라든가 특히 시행령에는 지급 비율을 제한하고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 지진특별법에는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의미는 100%다 지급한다는데 70% 정했을까? 30%는 어디서 주는가? 지금도 의문입니다. 저희들 시민들은 또 피해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입법 예고 기간 안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거고, 만약에 그 후에 그렇게 반영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00% 받아내야죠. 뭐 법이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지 왜 시행령을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관계 부처에 한번 꼭 문의하고 싶습니다. 30% 어디 주느냐고. 그 피해 주민들이 30% 부담이 그게 다 당한 이야기다고 봅니까? 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진 난 것에도 억울한데 지진을 가해자 입장에서 정부에서는 다 지급해야지 왜 70% 주는지를 질문을 역으로 하고 싶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포항시에서도 파악하고 지금 정부와 소통, 설득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왜 70%라는 한도를 정했다고 하는지 근거를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70%라고 하는 뚜렷한 근거를 산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제 그 답을 못 하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공원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진 피해 완전한 피해 구제라는 것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것은 수습과 회복이 가능한 완전한 구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그 기준이라든가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도 전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입법 예고 기간에 현재 지금 입법 예고된 8월 13일까지 그 입법
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설득을 드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라든가 관계 부처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할 텐데 잠시 후에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 보상의 기준을 매매 가격으로 할 것이냐, 공시 가격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보상의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건의 경우 그 수리가 불가능할 때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교환 가액 피해액의 교환 가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리가 가능할 때는 수리 비용으로 지금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 놓았는데요. 어쨌든 교환 가액이든 수리 가액이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완전한 실질적인 구제 100%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아까 그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일실소득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일실소득이 빠져 있고 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 내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휴업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8월 13일까지 그 입법 예고 의견을 저희들이 모두 수렴해서 산업부에 전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 공원식 위원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이 현재가 아닌 3년 전 지진 당시의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시민들은 그 부분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시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재가 기준이죠. 현재가 기준으로 해야 되고 아마 그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용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급 한도를 정했던 거고 지급 비율을 70% 했다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수용할 수 없는 네. 부분인데 한도 금액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납득이 갑니다. 아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기업 이런 부분만 금액을 제한해서 조금 달리하면은 거의 대부분 주택 부분은 한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불과 70%냐 100%냐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지 네. 한도 금액은 다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 비율입니다. 문제는 지급 비율은 뭐 적든 많든 30% 정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아마 저는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100% 충당될 걸로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입법 자체가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성격이냐면 대의변제 성격입니다. 정부가 먼저 지불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채권 확보해서 집업된 예산에 대해 충당하는 이런 성격이 특별법의 개념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허베이 유류 오염 사고도 대의변제 성격을 했고 세월호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의변제라는 것은 국가가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충당할 건데 이거를 먼저 국가가 부담할 부분을 정했다는 것은 대의변제 성격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 봐줍니다. 네. 이 70% 지급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그렇죠. 예. 지금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지진특별법이 당시 국회에 통과될 때부터 이 부분을 배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예, 말씀해 주시죠. 당시에 정말 어렵게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요. 또 특별법 위에 국회 여러 가지 공전 사태 때문에 심사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여야 정치 지도자들 뭐 각 정당 대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요청도 하고 대담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발의가 되는데 이 심의 과정 내용을 가지고 양당이 즉 통합당과 민주당이 계속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제정된데 심사소위원회 제가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만은 하루 전날 여야 대표들이 자구수정하면서 피해 보상이라는 용어까지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딱 하는데 여당 중심으로 그것도 못 쓰고 결국은 보상이나 배상이라든가 정부
귀책 사유가 발표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감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완강하게 거절한 부처가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나오는 것이 실질적 피해 구제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피해 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받든 배상해서 받든 보상해서 받든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이걸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입법이 완전 파괴돼 쉽게 하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 활동은 정부가 동의해줘야 됩니다. 그 동의 안 해주니까 못하니까 결국 피해 구제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특별법이 됐는데 네. 그때 만약에 정부의 잘못이 감사 결과 밝혀지면은 이거는 배보상이라는 걸로 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네. 서로가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감사 결과 발표됐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한이니까 시행령에 충실하자. 네. 시행령에 이게 집중하고 이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권한이 있습니다. 소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지진이 발생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럼 한번 2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네. 그럼 접수받고 심사하고 한 6개월 지나면은 소송을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월호는 시효 기간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법 개정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용어를 배상으로 이 두 가지는 시행령 이후에 우리가 입법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 네.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 부분은 시민의 뜻을 모아서 개정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정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권혁원 단장님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 구제를 배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특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공훈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을 개정하려면은 국회는 물론 중앙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피해 구제 지원이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해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속한 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재의 법 체계상에서 100%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피해 구제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네. 그다음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법은 어차피 또 국회에서 개정을 하니까 특별법을 개정하는 그런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행령에서 100% 지급을 두고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고 또 네, 이후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주시겠다 이런 예,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피해자에 관한 인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당시 지진 피해를 당한 모든 포항 시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같이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피해자 인정은 일단은 피해 사실을 내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사실을 인정한 사람과 그다음에 기존에 보상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인정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보상금이라든가 피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피해자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신청 절차는 지금 입법 예고가 되고 난 다음에 9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피해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 조사단이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 그다음에 서류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조사한 사실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신청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한 요 시점이 접수하고 신청하고 통지하는 시점이 6개월 정도,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지급은 이 통지를 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 9월 1일 이후 현재 법상으로는 이것도 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 개정 그 요구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또 이제 그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보상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수령하신 해서 신고해서 수령하신 분에 대해서는 한 9만여 건 당시에 신고서와 신고 대장을 지금 데이터화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9월 1일부터 접수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SNS라든가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받고 접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네. 조금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네네.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를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청 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시행된다 해서 9월 달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업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차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게 신청이 되면 6개월 이내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일반 재난법에 의해서 소파든 아니면 반파든 완파든 주로 주택 중심으로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접수받지도 않았어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또 주택 외 여러 가지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네.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아주 적은 경미한 지진 피해가 있었지만 신고 안 한 분 네.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거냐 하는 네. 것이 아마 시중에 나가면 시민들이 굉장히 쟁점사항인데 네, 네.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구제심의위원회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리했으면 수리했던 영수증이라든가 당시에 피해 났을 때 사진이면 사진이 있다든가 입증할 만한 사실을 적어서 아마 읍면동사무소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기간 1년이다. 그리고 당시에 제외됐던 사람들도 차분히 정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개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네. 또 당시 대학 입시를 앞뒀던 고3 학생들도 피해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시에 우리 포항시에 거주를 했고 또 직업을 갖고 있고 네. 또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전에 공원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그 진료 기록이라든가 사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수리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느 부분이 신청이 되고 어느 부분이 구제가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잘못하게 되면 너무 시민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질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실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시행령의 안에 입법 예고 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있지만은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심의 과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공개를 합니다. 네. 그때 봐도 늦지 않으니까 네네. 계속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네네. 내가 해당되구나 아니면 간접 피해인데 간접 피해 부분 이 부분은 아니 되구나 하고 네네.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고 또 구성부터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공원식 단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법과 시행령에는 그 회의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두 차례 회의했는 거는 아마 구성과 개요 설명 입장에서 저는 뭐 봤다고 보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들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적으로도 우리가 뭐 어떤 제소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개한 걸로 보고 단지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4분이 정부가 파견한 분입니다. 각 부처의 국장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은 한 분이었고 다행스럽게 포항 출신 한 분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크게 보면 2분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3분의 1이 넘는 3사람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정부 부처에 파견된 분이 4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에 토론하다가 안 되면 표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번만 이래가면 되면은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거기에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시게 생각하고 네. 단지 구성된 분이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이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회의 내용을 공개되면은 과연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게 하느냐 그게 불신돼 버리면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네.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회의의 결과는 공개해야 되고 네. 비록 정부에서 파견됐다 할지라도 자기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법에 충실하게 우리가 지원 활동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혹시 뭐 구체적으로 바라시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말씀을 해주셔도 아까 좋을 이야기한 것 대로 우리 그 피해 범위를 정할 때 네. 간접 부분 아까 우리 뭐 학생 입시 이런 것은 시행에 구체적으로 한다고 네. 그냥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의견을 들 수 있고 심지어 진상조사위원회는 상당한 활동을 했습니다. 4차례 정도 회의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했고 또 시민들과 직접 대화돼서 현장에 네. 와서 구제심의위원회들 아직까지 현장에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뭐 이게 이제 재정이 완료되면 활동할 때 들어갈지 몰라도 분명히 들어와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활동 사항을 보고 또 심지어는 소파답고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실제 주민들 가보면은 지금 비가 새가 생활을 못합니다. 네. 저는 뭐 교회 다닙니다만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도 4차례 수리해도 이번에 또 비 와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범위로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답은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들도 현장에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번에 조금 실망한 것은 지열발전소 시추탑을 오래전부터 이게 철거 진행이 됐고 했거든요.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되면 현장 보존을 위해서 그거 먼저 막아야죠. 근데 매각 다 끝나고 인수자 끝나고 철거 들어가니까 그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한 거 마다못해 이제 중지 요청을 했는데 중지 요청해도 듣지 않고 어제 철거하다가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에 보면은 너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역 정서를 모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진 난 데 대해서 우리 범대위 중심으로 책자를 냈습니다.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 책을 많이 선택됐고 정부의 입법활동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는 분들도 그 자료를 전부 다 저희들 보내가지고 상당히 자료가 인용됐다고 보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진은 인재입니다. 그리고 5번이나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거를 놓칩니다. 단층이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부족하고 서위서의 전문가의 의견만 들어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유발 지진 신호등을 자기 마음대로 건쳤다든가 3.1 나면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걸 사이클을 높여가지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물을 더 주입해가지고 본지진 5.4가 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은 조사하면은 형사처벌되고 고발하고 그야말로 책임자 지금도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즉각 구속시키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는 등 활동을
해야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주말 논란이 됐던 시축이 철거 갈등이 잘 봉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봉합이 됐나요? 지난주에도 뭐 좀 전에 그런 네.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증거 보전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산업부라든가 채권단에 보전을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전을 하라라고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채권 단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네. 지금 지난주 주말에 하고 이제 휴일에 이제 철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이게 철거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라든가 진상조사위원회 지난번에 또 보전을 해달라 했고 또 이후에 더 강한 그 액션으로 그 철거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오늘 또 물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부와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전히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예. 말씀으로 약간 들립니다. 저 진상조사위원회 한 번도 한 가지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좀 인지를 안 하던데 이런 이 땅 속에 이게 뭐 발전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보험을 안 들어서요. 왜 국가가 이 보험을 안 드는 이 사업을 승인했는지 만약 보험만 들었다 해도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배상이나 보상이나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조사에 포함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요구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입법 예고를 거치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시행령이 7월 27일 날 입법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8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 관련된 기관, 단체, 각종 개인들은 또 산업부를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물론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빠진 부분 없이 수합을 해서 또 문서로 또 산업부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죠. 1년 동안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민들의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만여 건 되는 종전의 기보상금 수령 피해자에 대해서 대장이라든가 신고서를 지금 전산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34개소 정도 신청 접수 장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29개 읍면동 플러스 그 거점 센터 5개, 양구청하고 흥해, 장양동, 그다음에 포항시청 이렇게 해서 거점 센터에서는 접수는 물론이고 전문가로 구성된 그 변호사라든가 손해사정인, 건축사 이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피해 부분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 접수도 있지만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모바일 접수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청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접수를 하면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접수가 된다 그러면 아마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정을 하고 하는 현장 조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충분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분산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공원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정부의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현재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큰 목소리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소통의 과정을 거치실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 산업부하고는 입법 예고를 한 산업부하고는 거의 뭐 매일 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부에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지금 잡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범대위하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중앙정부 내지는 산업부에 전달을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급 한도와 비율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맞게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위원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는데 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13일 날 입법요구행 끝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면 9월 1일 시행이 되는데 네. 정말 많은 의견들이 개진돼서 참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국 입법 예고된 범위 안에서만 최종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들 쉽게 동의할 수 없죠. 우리가 이 특별법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소송이에요. 그런데 소송은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이 되고 정말 시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럼 특별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잘 마련되면은 거기에서 수용이 되고 합의되면 소송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국가나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면에서 피로가 적어지고 정말 합리적이가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야죠. 결국 안 되면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법이고 또 저희들은 결과를 봤습니다만은 결국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개정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것도 감수하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대응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봤을 때 이 한도 제한을 준 것은 우리 전체 피해 약 9만 건 가까이 되는 분에게 크게 미친 영향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는 분들 또 아니면은 사립 유치원 등 많이 피해를 본 분들, 종교시설 이런 대형적인 몇 분 제외하고는 제한 범위 안에서는 거의 됩니다. 네. 구제. 단지 비율을 70% 했다는 게 이거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는 100% 정부가 줄 거다. 확신할 만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만일에 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라고까지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요. 결과를 봐서 알죠. 우리는 결과를 보고 바로 우리 피해 주민들 중심으로 범대책위원회가 긴급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회의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하나 해도 저희들은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또 개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서울 가서 내자. 이건 한계다. 그래서 상경 집회 계획을 내일 집행위원들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것처럼 집회한다고 되면 매일 집회하죠. 저희들 청와대 앞에도 1인 시위 해봤고 국회 앞에서도 해봤고 정부 청사에도 해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이게 나오면 물론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은 개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나 시민 다수가 수용이 되겠느냐. 결국 그래도 불복귀하는 뭐냐.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대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네, 이 권혁원 단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는데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님께서는 확신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힘을 한 곳에 다 같이 모으면은
우리 포항 시민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의 압박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이제 그 뭐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범 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을 모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이 앞으로 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열띠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말씀 정리하시면서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원식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시민들 그리고 함께한 시민들 정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등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함께 해준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행령 1차, 2차 개정 그리고 마지막 입법 예고 이제 거의 마지막 문턱에 왔으니까 시민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고 힘을 모아주시면은 저희들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피해 본 만큼이지 과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피곤하돼서 누락돼서도 안 되겠죠. 정말 법 정신에 맞게 수준 높은 시민의 의식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혁원 단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포항 112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 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도 발표를 했고 올 4월달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귀책 사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시민들은 거의 3년 정도까지 지금 계속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진상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임시 구제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진특별법 만드는데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아시다시피 한도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홈페이지 내지는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산업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산업부에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끝까지 우리 시행령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입법 취지에 맞게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지진특별법은 촉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법입니다.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잘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